여러분 지금 8번째 강좌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 뵙니다. 그 앞에 다양한 강의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제가 마지막 강의고 그래서 우리 전라도, 특히 이제 전라남도 호남 문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공유해 볼 생각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 주제가 좀 어렵죠? 근데 편하게 들으세요. 저는 원래 이런 강의를 맡게 된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근데 81년부터 이제 전라도에서 한 15년 교수를 했고, 전라도의 역사 문화를 연구도 했고, 조사도 했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오늘 불려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제3자 같은 충청도 사람이 보는 전라도의 역사 문화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때 훨씬 더 또 이해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전라도 호남의 역사 문화의 정체성이라든가 이제 그 주제가 되는 4가지를 주로 할 건데, 그 앞에 좀 간단히 좀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는 문화도 그렇지만 다 중앙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문화는 중앙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여지거나 아니면 색다른 걸로 보여져서 이질적인 걸로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호남 문화는 호남 사람들의 문화고 호남의 것이다. 그래서 호남만의 독특한 모습들이 우리식으로 있는 건데, 그거를 제3자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은 문제가 걸린다. 제가 농담을 좋아하는데, 제가 국사편찬회 편사부장도 하고 교육부에서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학을 하는 외국학자들을 제가 많이 상대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외국학자 하나가 독일 사람인데 아주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한국말도 좀 어느 정도 하지만 정말 친분감이 있고, 그래서 좀 지나다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걸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이제 하도 친해지니까 호텔방을 같이 쓸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독일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친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민증을 깐다. 이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민증 까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증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넌 몇 살이야? 내가 형이야? 네가 형이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너 민증 까라. 어떻게 되냐? 네가 나보다 형이냐? 네가 동생이냐? 이렇게 했더니 그 독일 학자가 말해요. 저는 되게 외국인한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948년 8월생 혹은 뭐 59년 6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범띠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은 흔히 그럴 수 있죠. 나 호랑이띠, 범띠 할 수 있는데, 호랑이띠도 아니고 범띠라고 하는 걸 보는데 제가 뿅 같다고 그럴까요? 야,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이놈이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할까.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지역 문화라는 거는요, 지역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감나무골은 감나무가 많아서 감나무골이에요. 감나무골 문화는 배나무골하고 다릅니다. 우리 전라도 문화도 그런 점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문화를 서울 중심으로 볼 때의 전라도 문화하고, 전라도가 주인이 돼서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를 보는 게 다르다. 그리고 저같이 제3자인 입장에서도 전라도 문화를 보면서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알리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도 제일 앞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지역에 대한 생각, 지역 문화에 대한 생각은 각자가 다른 것이다. 그거를 서울 잣대를 가지고 매겨가지고 뭐 30점이라든지 50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라도 문화가 우리 역사상에서 주인이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되게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 전라도 살거나 전라남도 출신이거나 그러실 건데, 우리 역사에서 주인이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구려 때, 백제 때, 통일신라 때, 고려 때, 조선 때 언제였습니까? 몰라요. 최근에 와서 뭐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주인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빨고 나서라도. 그런데 예를 들면 고인돌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고인돌 전라도 같이 많은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고인돌 문화처럼 전라도의 문화가 전라도의 모습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분명히 있지만 분명하게 전라도의 정신과 문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인 비교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는 문화를 제대로 보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문화마다의 독특함이 있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그 일반 강의, 대중 강연 할 때 써먹는 건데, 우리 제 막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연애 결혼을 하셨습니까? 중매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마 60대 이상 중에는 그래도 중매 결혼이 좀 있겠지만 60대 이하는 거의 아마 연애 결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연애 결혼이 나을까요? 중매 결혼이 나을까요? 낫다는 건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득이 됐다, 실이 됐다, 점수를 매길 때 참 좋은 점수를 받는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매 아니라 연애 결혼하셨죠? 대답 안 하실 테지만 하여튼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매 결혼은 본전이다. 왜냐하면 중매장이가 사기를 치지 않으면 대체로 등가 교환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한 부류끼리 중매를 서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연애 결혼은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일반 대중 강의 때 제가 물어보면 연애 결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뒤에 하는 말이에요. 연애 결혼을 하면 두 종류가 된다. 하나는 대박 나고 하나는 쪽박 찬다. 웃을 얘기죠.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해서 결혼을 결정할 때 내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여성상을 100으로 보고 내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남성상을 100으로 봤을 때 내가 연애 결혼을 할 때 점을 딱 찍을 때 몇 점이어서 찍었나? 그러면 되게 이제 50점, 70점, 90점 이 셋 중에서 한번 골라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90점이 제일 많더라고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보다 그래도 거기에 필적하게 90점이어서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하면 50점이 했던 사람 나오고요. 70점이 했던 사람 나와요. 50점, 70점, 90점. 이 얘기를 그냥 장난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역 문화라든지 어떤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점인데 결혼을 한 분이 제일 잘한 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와 같은 게 70이고 나와 같지 않은 게 30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30을 이해해 준 거예요. 꼭 100점이 아니고 90이 아니어도 70인데 같이 결혼을 했다는 거는 70만 같은 것만 해도 참 복이다. 다른 30, 야 멋있어. 어찌 그런 걸 너한테 있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개 처갓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참 멋있네. 그래서 처갓집을 칭찬을 하면 부인이 시댁을 씹질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점이 아니라 50점으로 했다. 그리고 90점으로 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가지고 처갓집을 욕을 하면 시댁을 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0점인데 한 사람은 자기한테 하자가 있었다고 나는 농담을 해요. 90점인 사람은 지금 100%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기대하고 다를 거라고 살아보니까. 이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이유가 지역 문화라는 게 각기 독특한 자기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다. 그거를 이해해주고 봐야 지역 문화를 보는 거다. 여러분들 이런 강의 정도 들으실 분들이면 굉장히 하이칼라신 것 같은데 외국 여행은 좀 다녀보십니까? 외국 여행 가면서 고추장하고 멸치볶음 갖고 가십니까? 그냥 고기 거 먹습니까? 이게 지역 문화하고 차이거든요. 맛이 다르고 이상해도 먹어보면서 그걸 느끼는 게 문화를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거지같이 왜 이런 걸 먹어 하고 한국에서 싼 걸 먹는다. 그러려면 외국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역 문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얘기하는 전라도 문화도 전라도 문화가 갖고 있는 풋풋한 냄새라든가 싱싱한 냄새라든가 전라도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굴절돼서 보는 것을 나는 싫어해요. 내가 충청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스갯소리인데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 얘기를 내가 여러 군데서 했는데 전라도 분들은 충청도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거칠애로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같지만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충청도를. 의심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되게 좋은 쪽으로 보더라고요. 경상도는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전 충청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을 좋아할까요? 보통으로 볼 거예요? 나쁘게 볼까요? 전라도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충청도 사람도 좋게 볼 거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낀 거는 몰라 저희 고향이 특이한지 모르지만 전라도 사람하고 사귄다든가 결혼하면 한마디 들어요. 어른들한테. 이거는 전라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예요. 고춧가루를 뿌려버린 거예요. 저는 광주에 와서 15년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정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해. 음흉하지 않아. 솔직하게 직선적 표현을 해요. 그게 앞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떠난 지가 제가 30년 됐는데 지금도 전라도 오면 그렇게 정이 간단 말이죠. 이 얘기는 지역 문화는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지역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제대로 아는 게 제대로 된 역사 이해다. 그런 점에서 전라도 문화는 어떠냐.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그 전라도 분들이거나 전라와도에서 와서 사신 분들 있겠지만 전라도의 진솔한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전라도 편을 들어야 되니까 조금 그래도 강조할 점이라도 좋은 점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간에 전라도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상에서 아까 주인이 언제냐고 했는데 그게 없이 거의 지배를 받아온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어요. 전라도만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전라도 아니면 볼 수 없는 거. 우리 민속 중에도 예를 들면 자네, 형한테 자네라고 하는 것이 전라도에서 일부 지역이지만 충청도에서 형한테 자네라고 하면 욕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도에 저 섬을 갔더니 제가 이제 조사를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불러야 될 거예요. 이 교수님, 이혜준 교수님, 이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불러야 될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장님이 혜준이 이 교수 그러더라고요. 이건 서양식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민속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의 역사 문화를 얘기하면 전라도 정신, 호남 정신, 절이, 충절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의병이 전라도가 강한데요. 저는 놀란 것이 우연찮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의병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의병을 그래도 많이 연구했죠. 경상도도 뭐 충청도 의병도 하였는데 전라도에서는 의병을 하고 살아있으면 의병이 아니더라고요. 죽어야만 의병. 그러니까 의병을 나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면 의병의 축에 못 끼게 말을 하더라고요. 농담이지만. 그러고 돌아가신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라도 정신 아닌가. 실천 정신이죠. 70년대, 80년대 대학가에 데모를 할 때도 보면 저도 뭐 운동권은 꼭 아니어도 데모를 참여했는데 가능하면 시위할 때 한 5번째나 7번째 줄에 쓰고 싶더라고요. 제일 앞줄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줄에 쓰면 뭐 사진에 찍힐 수도 있고 뭐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랬기도 했겠지만 근데 우리 전라도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갈 때는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앞에 선다. 근데 이게 이제 의병 정신과 민중항쟁과 전라도의 어떤 그 뭐랄까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정신인 거죠. 이런 것을 욕을 하면 또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 역사 속에 쭉 있으니까 이걸 좀 봤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이따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전라도는 특히 전남은 바다와 연해 있죠. 여러분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지금은 많이 있고 비행기로 다니시지만 조선시대 이전에 4,500년의 역사는 다 바다로 다녔어요. 강과 바다. 그럼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영산강과 섬진강을 연해가지고
지금 완도, 진도와 신안을 거치는 그 사이의 해로를 통해서 모든 문화와 정보와 물자가 이동되고, 그래서 전라도 문화는 해상 문화 굉장히 많아요. 장보고로 올라온 탁대표되죠. 청자가 얘기되죠. 삼별초 얘기할 때도 여기 끊이지 않죠. 외란 때 외놈들 들어온 거 똑같죠. 이게 전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다와 같이 한 삶, 그리고 절의정신, 그 다음에 다양한 민속문화, 그리고 지성사적인 모습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게 전라도 문화다. 그래서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라도를 보고, 제가 역사 속의 전라도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도 강조한 것이 전라도가 갖고 있는 매력, 이 점은 전라도 사람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껴야 되고 제3자도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아니면 조금 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좋은 강의들 들으셨지만 마지막 강의인데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감각으로 들어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새기셨다가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선생님들의 관점을, 시각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전라도 얘기를, 호남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제가 나누는 것은 한 4단계로 나누어서,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풍요로운 자연 환경, 바닷길과 강, 영산강과 섬진강,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넓은 들들. 사실은 전라도가 풍요로운 것 아닙니까? 전라도가. 음식이 굉장히 많고 반찬도 많고요. 제가 그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담을 좋아하는데, 고구려에서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활쏘기를 잘한 사람이 주몽이잖아요. 거기는 척박한 땅이어서 먹을 게 많지를 않아요. 힘이 센 사람이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예컨대 사과가 2개가 있는데 먹을 사람이 5이다 그러면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먹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한강에서 영산강으로 내려와서, 금강으로 내려와서 충청도나 전라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싸우지를 않을 거예요. 아이, 정 먹고 싶으면 너나 처먹어. 그러고 나는 저희가 먹으면 돼. 이렇게 아마 피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히려 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 잘하거나 춤 잘 추는 걸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강한 데가 전라도죠. 예향이라는 말도 그래서 붙는 거고. 그래서 풍요로운 인문 환경과 이제 문화를 좀 보고, 그럴 때 그래도 강조할 것이 선사 고대 문화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닷길과 연결해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호남 지방에 누렸던 굉장히 큰 것들,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사라는 측면, 지성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라도 사람의 지식인, 목물들의 이 뭐라고 할까, 지성적인 활동, 행동, 그 모습이 참 멋져요. 정말 죽어야만 의병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전라도 사람처럼 기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올바른 그 행동을 몸으로 표현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림의 절이와 충절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실학 같은 경우도 전함 실학이 제일 중요해요. 다산이 전라도에 와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실학의 집대성을 한 3대 조수를 남긴 데가 전라도 강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전라도 정신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 다산 혼자 한 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근현대사와 지금 민중운동의 현장, 이런 문제를 좀 그래도 툭툭 짚어서 우리 전라도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끈끈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으시고요. 제가 글로 써서 다음에 또 좀 아마 자료로 보여드리기도 할 땐 그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뭐 얘기를 했지만 전라도 사람 하면 동북여지승남이라는 조선 초기 지리지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어진 사람이 많고 지성적인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말이 뭐냐면 검소하고 순박한 곳이 전라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건 칭찬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써놨다고 보시기도 하겠지만, 어진 사람이 많은 거를 전라도를 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지금 객관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없애버린 게 많아요. 다만
민심이 검소하고 순박하다. 이거는 여러분도 긍정하실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순한 사람들이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글이 많죠. 그리고 제가 봐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참 정이 많아요. 아껴주고.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 순수한 맛이 있어요. 이런 게 전라도의 일반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물든 선비들이 한 말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양무호남이면 무시국가라. 만약 호남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호남 정신이 국가의 정신이다. 혼란기에 나라를 지킨 게 호남 사람들의 정신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선조 때 나온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 이 의병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딴 글 중에 최명현 절이지향이다. 최명현 절이지향이다. 명현, 현명한 학자와 절이를 지킨 사람들이 나온 고향이 바로 그 땅이 바로 전라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로 전라도 사람은 이런 거를 자랑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현대사회는 굉장히 비슷해졌지만 비슷해졌다고 하지 말고 서울 가서도 아니면 충청도나 경상도하고 같이 상대적으로 만나도 전라도의 이 기질과 정신을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라도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멋있게. 설령 약간 피해를 보더라도 내 입바람 소리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나라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이런 정신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게 특히 이제 전라도의 지성들이나 젊은 학도들한테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남인의 기질과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유홍준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문화유산 좋아하는 분이 한 얘기는 전라도 하면 생각나는 게 아픔이다. 그 다음에 소외다.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죠? 근데 좀 기분이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하니까 유영준 선생한테 농담을 해요. 왜 아픈 것만 얘기야? 그 즐거워하는 걸 왜 얘기하냐? 얼마나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좋은데. 소외되기도 했지만 거꾸로 자존심이 강한 게 전라도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래서. 근데 아마도 일반적으로 전라도 사람을 보는 타 지역 말에 이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은 참 억울하게 당해서 아픔이 많은 데야. 그리고 소외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운할 거야. 그리고 역시 저항을 많이 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돌아가셨지만 그 전남대학교 지춘상 교수님은 그 전에 살아계실 때 글에서 전라도 문화를, 이제 그분은 민속을 한 분이라 그렇긴 하지만 한과 통분의 예술이 승화된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지 모르게 민족적 정서가 확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자세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흔히 있었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를 드렸고, 이제 먼저 풍요로운 인문 환경이라고 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 만든 자료 중에 이 전라도가 나오는 대동여지도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닷길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닷길을 원양어선이 큰 배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큰 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해안가를 이렇게 따라서 가요. 왜 해안가를 따라가느냐 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하러 해변가로 가느냐고. 그럼 거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멀리 하늘로 쭉 가면서 거기서 음악이나 틀어놓고 노래하면서 쫙 가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근대 시기의 배들은 동력선이 아니에요. 자연풍을 이용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배에서 밥을 해먹고 불을 떼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땔감과 식료, 음식을 다 싣고 다녀야 되는데 이 항해 시간이 길으니까 그게 안 돼서 해안가로 가다가 사흘 지나면 내려서 물하고
땔감하고 이걸 다 갖고 음식하고 또 하고 이렇게 갖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로 해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 광주 분들이나 전남 분들이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안유물선이 나온 데가 있어요. 저 정도. 그리고 그 배를 갖다 놓은 게 지금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관이죠. 근데 그 신안유물선이 그 나온 곳이 바로 그 항로를 보여주는 건데, 그 이전에, 이건 고려 때 얘기고, 그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에 장보고가 개척했던 항로가 바로 이 항로거든요. 완도에서부터 중국의 산동반도까지 가서 거기에 적산법화원에다가 큰 상단을 차리고 그걸 통해서 한중일 삼국을 연결했던 게 장보고잖아요. 이게 전라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장보고의 배를 타고 온 사람 중에 일본인 승려가 있어요. 예닌이라고 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근데 예닌이 쓴 입당 불법 순례행기, 당나라에 들어가서 불법을 구해온 여행기, 입당 국법 순례행기. 근데 그 일기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흑산도에서 쪽 신안 목포에 오기 전에 어느 곳에 가서 섬에 딱 내렸는데, 그 섬에서 무슨 소식을 듣느냐면, 그때 통일신라 시대 아니에요? 통일신라 시대 경주에서 구테타 소식을 거기서 듣는다는 기록이 나와요. 지금이야 텔레비 보면 되고 유튜브 보면 되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흑산도하고 신안 이 섬 지역에서 경주의 소식을 알았다는 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그게 바로 문화 루트가 바로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경주 사람들이 한강이나 이북에 갈래도 이 길을 따라 가는 거고, 삼별초도 이 길로 가고 다 일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 해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이는데, 전라도는 삼면이 바다고 서남해에 인접된 해안선과 포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그 중에 큰 곳은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도하고 해남 사이에 벽파진 아시죠? 명량, 삼별초 다 나온 데잖아요. 굉장히 큰 항구. 그 다음에 그 해남에 또 저기 미황면에 가면 미황사라는 절이 있고, 미황사에 있는 곳에 토말이라고 하는 땅끝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은 배 타고 보길도 가는데 거기서 가지만, 그런데 가면 어란진이라고 하는 커다란 포구가 또 있고, 북쪽으로 올라오면 영광에 법성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항구들이, 포구들이 사실은 이 해로의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전라도에는 내륙의 혈맥으로 강으로부터, 바다로부터 강으로 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강이 3개나 있어요. 탐진강, 섬진강, 영산강. 그 곳마다 전부 문화가 독자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면 탐진강 하면 생각나는 게 강진인데, 그러면 제주도하고 관련된 게 탐진이고 청자가 생각나고, 영산강 하면 선사문화부터 해가지고 영암의 불교문화 다 이거 다 되잖아요. 탐진강 하면 뭡니까? 아니죠, 섬진강 하면, 섬진강은 지금 구례, 곡성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지리산하고 연결되고, 이게 사실은 가야 문화가 백제지역으로 들어오는데 연결이 되는, 그리고 임진왜란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내륙과 연결된 이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이라는 게 전라도 문화의 첫 줄이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는 바다와 들이 많으니까, 강변으로 들이 넓혀져 있으니까 먹을 것이 많고 살기가 좋고 마음이 풍요롭고 온화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평화로운 시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살기 좋은 땅이고 굉장히 온화한 품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다. 넓은 평야, 강, 하천이 발달하고 바닷속에는 갯벌과 섬이 잘 이루어져 있고, 이게 바로 전라도의 그 문화를 형성하는 밑바탕이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 서울 중심이 되고 굉장히 색다른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전근대 역사의 거의 전부는 이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풍요롭다거나 또는 어떤 그 문화가 자생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우리는 호남 문화라고 특징 지어서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풍요로운 환경의 문화를, 선사시대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고인돌 문화예요. 지금 우리나라 고인돌 문화가 세계유산 지정됐죠. 그 세계유산 지정될 때 물론 전북에 고창도 있지만 전남의 고인돌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전라도가 박정희 정권 때 개발을 안 해서 남아있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자연 조건 속에서 전라도처럼 고인돌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문화 면적이 그렇게 넓었다는 뜻이고 다층이를 이룬 문화가 이곳에 있었다. 선사문화, 고인돌 문화가 몇 년쯤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고구려 삼국시대 통일신라 조선 다 합쳐도 그 기간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선사문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산강 유역에 그 고인돌을 포함해서 해안 지역의 섬의 고인돌 문화가 굉장히 많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를 얘기해야 돼요. 영산강에서 옹관 문화가 나오고 옹관묘가 있고 커다란, 지금 박물관까지 만들어졌지만 왕관도 나오고요.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대형 옹관묘에다가 거기서 금동관이 나오고 신발이 나오고 막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고인돌 왕국에서 이 마한 시대에 이러한 옹관묘가 나오는 이런 집단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영산강 문화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도를 얘기할 때 이 옹관교 문화는 또 다른 특징이 되고 이게 마한 문화일 것이다. 그 마한의 중심지가 어디냐를 갖고 말이 많아요. 충청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경기도를 한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나주 일대, 나주 영암 일대 이 금산강역, 영산강 이쪽 이곳이 바로 우리 그 마한 옹관교 문화, 고대 문화의 곳이 아닌가. 사실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선사문화 얘기할 때 청동기 문화 같은 것도 이곳에 나온 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예를 들면 구림리라든가 화순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수준 높은 청동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인돌 문화와 청동기 문화와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은 마한 옹관묘 문화가 다 있는 곳이 전라도다. 얼마나 전라도 문화가 오랜 역사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느냐. 적어도 선사문화와 고대 문화는 중앙정권이라는 게 없어요. 독자적으로 지방문화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 문화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한 제국, 백제의 마한의 그 중심지가 어디였을까? 신미 제국이라고 불렸던 영산강 유역의 대표 집단은 어디였을까? 막 이런 것이 막 이제 우리 과제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발달을 하다가 공주로 오고 부여로 가는데, 사실은 이 마한 지역을 언제쯤 백제가 자기 휘하로 집어넣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가 백제의 소속으로 들어가서 백제의 지위를 받게 된 건 언제부터 했을까? 이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되죠. 사실은 동성왕 때 이후라고 뭐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성왕이 탐나를 정벌하러 갈 때 광주를 들리는 걸, 그게 역사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동성왕만 해도 일본과의 교류라든가 굉장히 그 활동을 했던 거니까 그때쯤 되면 아마 토속적인 이 전라도 지역에 있던 마한 문화를 백제가 같이 끌어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산강유역의 옹관묘를 발굴해 보니까 그 옹관묘 속에서 백제 문화의 모습들이 좀 보이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석실분이 나온다든가 거기에서 무슨 그릇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백제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그런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옹골차게 영산강 유역이나 이 탐진강, 섬진강 유역에서 발달했던 마한 전라도의 문화가 원래 또 있는 거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백제 문화와 교류를 하다가 백제의 지배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바꿨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전라남도 도민의 노래 중에 백제의 후예가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신문에 광주일보에 썼던 것 같아요. 백제라고 하지 말고 마한이라고 해라. 우리가 백제에 그 소속된 건 아니다.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옹관묘 문화가 그걸 상징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나주 그 옹관묘 박물관이라든가 옹관묘 한번 보시고 영산강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섬진강과 탐진강도 그런 의미에서
바다와 강을 연결해서 내륙과 연결한 곳이다.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바닷길, 풍요로운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물론 이제 조선 후기까지 얘기를 하면 민중문화, 우리가 호남 문화를 얘기하면 판소리라든가 민속 놀이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고대, 저 윗대로 얘기를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바닷길을 이용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호남이라는 부분입니다. 선사시대와 고려시대는 기록이, 통일신라 전에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전라도가 유물로 나온 외에 기록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가 되면 기록에 남는단 말이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제 책에다 쓴 게, 제가 역사 속의 전라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쓴 게, 통일신라 시대에 중국으로 가는 도당 유학생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해외 유학생들이 출발한 데가 영산강이더라고요. 돌아올 때도 영산강. 물론 뭐 출발한 데는 대구, 경주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자 문화를 얘기할 때 어떻게 고려 청자가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 알려진 굉장한 국제 교육 품품이 됐을까?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해로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쯤 더 놀릴 수 있는 게 청해진 얘기잖아요. 장보고의 청해진, 그리고 장보고 대사가 동양 3구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 모습.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전라도 문화거든요. 중국의 산동성 가서 법화원을 가면, 적산 법화원을 가면 거기에 커다란 장보고 동상이 있고 거기에 법화원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예닌이라고 하는 중국 승려가 장보고의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불법을 구해다가 본국에 돌아가서 불교를 전파하거든요, 일본에 가서. 근데 그 일기책이 1960년대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알려지면서 그 글에 나오는 데를 따쳐 올라가서 산동성에다가 그 법화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전라남도 목포, 그리고 전라남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는 니들이 잘 모르는 거다. 이거는 옛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장보고가 한 거다. 그래가지고 장보고가 주인공이 되는 거기다 공원을 만들고 관광지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라도의 해상권을 얼마만큼 중요했는가, 국제성을 가졌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강조하면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이루어놓은 국제교상로를 고려시대에 와서 청자 문화가 그걸 그대로 써먹은 거. 네. 그리고 뒤에 가면 삼별초로 얘기되지만 여몽연합군, 몽고군의 침입, 여몽연합군 일본 가는 얘기, 이게 다 전라도 연결되잖아요. 그때 배를 만들어준 게 흑산도하고 영산포 이런 데서 만든 게 전라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연결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쁜 말로 하면 고려 말에 외구들이 들어와서 또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우리 전라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바닷길과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호남이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닷길은 물길이지만 오늘날의 철도나 고속도로나 비행기 길 같아요. 인구, 물자, 문화, 정보가 이동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교섭되고 개방되고 선진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라도 문화가 앞선 문화가 되는 거죠. 포구나 이런 것을 저는 농담으로 그래요. 이 KTX나 이런 그 고속철도 하면 큰 역이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삼거나 아니면 무슨 뭐 공항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있지만 국제 인터체인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이 우리 포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성포 같은 경우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지만 영광에 이게 법성포가 바로 법이라는 게 불가액이잖아요. 불법. 성인이잖아요. 부처님이 처음 오신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닷길이잖아요. 다. 그게 뒤에 가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에 가면 이제 물자가 유통되는
그 항구지만 문화가 육성되는 곳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청해진 장보고를 통해서 한중일 동아시아 교역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전남이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도당 유학생들이 출입국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 다음에 왕건과 견훤이 또 이 얘기는 빼먹었었네. 후삼국 시대의 왕건 견훤이 이 해상권을 가지고 굉장히 큰 경쟁을 해요. 우리 전라도는 왕건 편입니까? 견훤 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라도는 견훤 편이지 왕건 편 아니잖아. 우리가 후백제잖아. 백제 후원들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라도의 큰 세력들 중에 왕건과 같이 결속한 팀들이 많아요. 영광의 김시문이 있고, 나주의 장화왕 오씨 세력이 있고, 영암에 가면 최지몽이라든가 두산국사 세력이 있고, 순천에 가면 박영, 예를 들면 전라도의 큰 지역에 왕건 편이 많아요. 근데 왕건이 사실은 후삼국 시대의 궁예나 견훤에 비해 볼 때 해상적인 루트를 많이 갖고 있던 것이 왕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전라도에 와서 나주의 장황호 씨와 인연을 가지면서 나주를 친위 세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지금 아페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목포에서 이제 연륙교가 되어 있는데 신안 아페도. 그 통일신라 말에 이쪽 해상권을 장악한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어요. 이 장수는 요즘 말로 하면 해군 장수죠. 배를 잘 다루고 하여튼 바닷물길을 잘하는. 그래서 이 장수 이름이 능창이에요. 능창. 후백제 성향의 능창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능창이라는 장수가 별명이 수달이에요. 수달. 바다에서 수달처럼 그냥 뭐. 근데 왕건이 이 수달, 능창이라는 후백제 성향의 이 장수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영산강 전투, 진도 이쪽 하는 거, 이걸 다 하는 거죠. 신안 지역하고. 그래서 왕건 세력과 전라도 세력이 전혀 별개가 아니다. 근데 이 얘기 하나 좀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전라도에 와서 교수를 할 때 그 전라도에서 하는 말이, 이건 이제 그냥 툭 던지는 말이고 장난이니까 너무 깊게는 들으시지 마시고, 박정희 정권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왕건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느냐면 학교에서 배웠나 모르겠어요. 훈요 10조라는 게 있어요. 왕건이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내려오는 훈요, 훈수, 이걸 니들이 잘 이어받아라. 그 훈요 10조 8조 중에 차령, 이남, 금강, 이의 사람 절대 쓰지 말라. 이거 간신 같으니까 이놈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왕건이 전라도를 차별대응한 거다. 그래가지고 왕건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왕건이 전라도 세력을 자기 신복 세력으로 많이 심고 전라도를 자기 편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전라도가 고향인 분들이 있을 거고, 혹시 나주뿐 있나 모르겠어요. 나주 사람들은 고려시대에 왕건 편이었을까요? 통일신라 말 고려시대에 견훤 편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나주에 장화왕 오씨가 생겨요. 그게 유명한 일화인데 흥룡천이라고 그러고, 왕건이 이쪽 그 영산강 유역에 와서 후백제군하고 고려군이 싸움을 해요. 그럴 때 너무 지쳐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오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샘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예쁜 아가씨가 물을 깃고 있어서 공손히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 물바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버드나무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준 거죠. 버드나무를 띄웠다는 건 뭐예요? 벌컥벌컥 마시면 체하니까 불어가면서 살살 먹어라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주에 있는 나주시장 앞에 있는 완사천이에요. 완사천. 그게 바로 인연이 돼서 왕건과 장왕 오씨가 부부가 돼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래서 나주의 오씨 세력이 왕건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오랜 전설로 남아있고, 회종사라는 절도 있거든요. 회종이 태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런데 거란족이 쳐들어오니까 그 현종이라는 고려의 왕이 개경에서부터 피난을 와야 돼요. 거란족이 쳐들어오니까. 그게 제일 먼저 온 데가 어디냐면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김은부라는 분이 가서 앞에서 맞이하면서 각하 여기서 좀 저희가 부치켜 드릴 테니까 더 가시면 여기 쉬십시오. 그랬더니 현종이 고맙기는 한데 좀 더 내려가겠다 해서 더 내려오니까 전주 세력이 삼례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임금님 우리 전주에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현종이 결국은 아이고 고마운 얘기인데 난 좀 더 갈 거야 해가지고 온 데가 바로 자기 선조들의 고향인 나주를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주가 바로 현종이 고려 거란족의 침입 때 피난왔던 곳이에요. 이렇게 고려 왕실과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나주의 고려 때 역사를 보면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라든가 후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기는 고려의 어향이다. 임금님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고려 시대의 나주는 뭐 딴 데가 딱 그런 게 아니라 나주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우리는 고려 편이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갈라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이 얘기도 마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무등산이 왜 무등산이에요? 무등산 이름이 없을 무자 등수가 없는 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등급도 못 되는 산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광주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인데 서울에서 머물던 뭐 시인하고 무슨 교수급들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이물어고 지니까 이제 농담을 한 거죠. 여기 가면 무등산을 꼭 가야 된다. 무등산이 진짜 멋있는 산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무등산이 왜 무등산이냐고 물었더니 그 서울서원 애진들이 뭐라고 하냐면 별거 아닌 산이구만. 등수도 없는 산이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기분 나쁘면 술이 많이 챘으면 술잔을 깼을 것 같아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내가 농담처럼 하는 이유는 광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등산은 그런 무등산이 아니에요. 등수가 없는 산이 아니라 등을 초월한 산인 거예요. 등수를 초월한 산. 이거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다. 근데 무등산에 관련된 전설 중에 재미난 게 있어요. 조선을 건국한 이태조가, 태조 이성계가 전국의 산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벼슬을 하나씩 주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백작, 이렇게 그런 자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조선 왕조 건국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한 고려적인 성향을 가진 전라도의 산신 셋이 안 갑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무등산신 안 가고, 지리산신 안 가고, 나주에는 금성산신이 안 갔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 건국에 대해서 NT,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이었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역적의 고향이라든가 반란의 곳이라든가 기분 나쁜 대상들이에요. 이게 조선시대에 계속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왕건을 욕할 건 아니고 사실은 거꾸로 보면 왕건 편을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전라도에서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요 얘기는 좀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고려시대를 얘기할 때 청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삼별초연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삼별초군 같은 경우는 민중항쟁 농민군을 처단하는 뭐라고 요새 같으면 무슨 부대라고 그래요? 하여튼 난리가 나면 그 진압부대 그런 성격이 강했는데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민중항쟁으로 된 거고, 그들이 왜 전국에 여러 곳이 있는데 진도로 들어갈까요? 그거는 바로 삼별초가 생각하는 해상 루트라든가 백그라운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삼별초가 진도로 와서 용장성 전투를 할 때 그때 있었던 강진과 이쪽 해남과 진도와 이쪽 세력이 바로 무신정권의 루트거든요. 그럼 무신정권은 아마 이 청자를 가지고 경제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그래서 삼별초에 항거를 한 곳이 이제 전라도가 되는 거죠. 민족 항쟁을 한 것이에요.
물론 전라도 안에 친원세력이 많아요. 그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얘기하면 항정은 없지만 장보고와 해상왕국, 고려청자와 강진, 너무 멋있는 팩트죠. 여러분 장보고는 너무나 잘 알 거고 장도 가보셨을 거고 완도에 가면 장보고 동상이 딱 있죠. 굉장히 큰 게. 이 장보고가 장보고 탄생 설화를 보면 갯벌에서 태어나서 섬마을에서 태어나서 헤엄을 절쳐서 물 밑으로 30리를 숨도 안 쉬고 갔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백기를 알고 그러다가 중국에 가서 무관직을 수행하고 그것이 넘쳐서 이제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이런 상행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이 루트를 개척한 장본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신라 경주, 수도 경주에 가서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이제 결국 지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 장보고가 갖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전부 전라도의 해상세력이다.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중국에 가서 적산법화원 이제 이런 데를 가보면 될 것 같다.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자 얘기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역사를 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문화적으로 전라도가 좀 자랑할 게 바로 이거 아닌가. 지금 청자 문화를 얘기하거나 자기 문화를 얘기하면 이천, 경기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강진을 당할 데가 없죠. 지금은 많이 그래도 활성화된 겁니다만은 이 강진의 이런 청자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게 됐고 어떤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이제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남겨진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어째서 강진 땅이에요. 근데 좋은 게 있죠. 우선 토질이 좋아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백업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이게. 해상 루트가. 그게 바로 전라도의 해로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강진 일대, 해남 진도, 강진 요 일대에 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이게 토기에서 청자로, 청기자가 이제 근자에 와서는 옹기 문화로. 강진의 옹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 퍼져나갔었거든요. 영암, 강진. 그래서 청자가 발달했을 때 그 배후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중앙정부와는 어떤 연결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고려시대 이 청자 얘기할 시기에는 불교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진도에 가면 용장사고 강진에 가면 월남사지, 무의사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최씨정권과 강진의 이 세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청자 문화 중에서도 강진에서 발전된 강진에서 만들어진 청자가 국보급이란 말이에요. 다. 그만큼 강진 청자 문화는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이 문화가 이제 뒤에 가면 분청사기까지로 연결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강진의 고려 청자와 이 호족 세력, 무신 세력, 그 다음에 삼별초 이런 얘기가 전부 엮어지는 게 사실은 이 해상 루트와 연결이 되는 거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삼별초 한이설인 용장성과 진도 얘기. 백길로 가야 만나는 진도길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걸 놓고 했지만 그래서 이 해상 지도상에서 해상 이걸 보면서 보면 좋고 바로 삼별초가 이 여몽연합군하고 싸운 그 명량해협이 명량대첩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대로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명량대첩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서로 조인되는 아주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용장성에서 삼별초 군과 전라도 해안 세력이 세트를 이루어 가지고 전라도를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삼별초의 항쟁 그리고 용장성의 그 흔적 이런 것들이 전부 살아나는 것이죠. 또 항몽의 현장으로 한이 맺힌 곳이기도 해요. 지금은 몽고 침입의 그 결과가 제주도에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지만 전라도에서 이런 그 진도의 용장성 문화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쉴게요. 저 다음에는 이게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이제 PPT를 보면 되는데,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전라도에서 매향비가 많이 나옵니다. 매향비가. 향나무를 갯벌에 묻어가지고 침향을 만들어서 미륵이 오실 때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향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매향비들이 나왔지만 전라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여말 손초예요. 왜구들이 들어와서 해안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 발견한 게 이제 암태도 매향비를 발견했는데, 이제 그림에 보는 제일 오른쪽 건데, 이 매향비를 사실 알지도 못하고 이제 잘 모를 때였으니까 비석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비석을 찾으러 가는데 비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비석을 이 암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비석, 가스 있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묻다가 찾아서 글씨를 읽다 보니까 매향이라는 말이 나오고 향도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매향이라는 거는 내세에 오는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갯벌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진흙탕 밭에 향나무를 묻으면 그게 300년이 지나면 돌처럼 굳어져서 떠오른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미륵이 오셨을 때 바치고 공양을 하려고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 침향목은 돌처럼 굳어져가고 거기다 불상을 만들고 이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라도 해안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영암매향비, 법성포 매향비, 장흥매향비, 영광의 법성포, 영암의 엄길리 쭉 장흥의 덕암 이런 것들이 맨날 해미에서 나오고, 이게 바로 전라도의 민중 해양 문화거든요. 향도들이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향비 얘기도 했는데 또 하나만 더 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참 숙제거리. 이건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데, 화순 원주사는 가보셨나요? 참 거기 가면 천불천탑,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그 많은 부처님 얼굴들이, 그리고 탑들이 그냥 쫙 있는 곳이잖아요. 이것도 전라도 문화 중에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정말 글로, 이 기록으로 이렇게 다 남질 않고 있거든요. 세계유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까지 날 정도로 그런 건데, 이런 게 전라도의 고려 후기 문화 아닐까요? 이제 이런 것들도 막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라도 문화가 참 다양한 속성과 소스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고려까지 얘기를 했고 좀 넘어가서 조선시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얘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성인들의 문화, 말하자면 약간 식자층들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민중정서를 반영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림의 절이와 충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같이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선비정신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와 좀 인연을 맺었고, 고려의 중앙 세력과 연결을 맺었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조선 건국에 대해서 개국공신이나 훈구파보다는 사림 성향을 많이 가진 분들이 이제 전라도에서 황맥을 형성해요. 그 다음에 중앙정계에서 조선 건국 이후에 지방으로 분산 이주하는 사족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세력의 사유로 이렇게 장가를 들고 이쪽으로 와서 정착을 해서 학문을 번성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 사림의 줄기를 보면 그러한 성향, 사림 계열로서 선비 정신하고 말하자면 충절이나 이런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기라성 같은 전라도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그 중에 이제 하서 김인우도 있고, 미암 유이춘도 있고,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런 선비들이 임진왜란 이전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벌였던 곳이 호남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향들이 강성이고, 뭐, 입 바른 소리 잘하고, 또 자기 과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기축옥사라고 하는 그 임진왜란 직전에 일어난 이 사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 피해를 당하고 나서 곧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라도의 그 선비문화, 살인문화를 얘기할 때 그 기축옥사를 전후해서 있었던 그 충절 살인 계열의 전라도의 항맥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문학도 굉장히 발달하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걸 지금 그냥 단순히 시문학으로 얘기할 게 아니죠. 정신사가 문학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맥들이 정말 뭐 이름을 다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있던 게 바로 전라도죠. 그래서 그 기축옥사 생긴 이후에 전라도 세력이 반쯤은 NT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반중앙적인 세력으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걸 잘 몰랐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직설을 하는 거니까 그냥 반쯤만 하나 들어주세요. 의병을 일으키는데 관군 쪽으로 가서 의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으로 하는 의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성향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쟁이라는 표현이 전 좋은 말은 아닌데 약간 서로 다른 의식을 가진 집단들이 할 때 동서인 간에 분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여립 사건 이후에 이 정철이 바로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막 얽혀가지고 전라도의 세력 중에서 이제 그런 분산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전라도의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키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의병들이 현장에서 죽어요. 그래서 죽어야만 의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그리고 아까 선조가 했다는 호남이 아니면 나라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의병 사적을 조사하고 또 의병 정신을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그 예시를 한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에이, 이거 안 돌아가셨으면 의병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죠, 아까. 하나를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실화예요. 원래 아버지가 학자, 선비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들이 사남매가 있었는데, 사형제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전부 모여갖고 아버지 모시고 가겠다. 같이 가서 의병하겠다. 그런데 큰형이 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큰형한테 아버지는 우리가 모시고 갈 테니까 형이 남아서 고향도 지키고 조상 산소도 지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셔야 되니까 형이 남아있고 우리가 가서 아버지 모시고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친 건 니들 이놈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내가 아버지 장남이 아버지를 모셔야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아버지 모시고 가서 죽더라도 모시고 같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끝발 제일 떨어지는 막내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자가 아버지와 아들 셋이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이 뭐 진주를 갔다든지 남원을 갔다든지 가서 의병을 나가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가서 시신을 수습하다가 묘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도 가서 또 의병에 참여해서 죽는다. 그래서 오부자가 다 죽었다. 이게 의병 가족이다.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전라도에서는 흔하게 나와요. 야, 이게 전라도 정신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충청도나 경상도는 죽지 않고 살아왔을 때 이유를 다 대면 용납이 돼요. 아, 그때 갔더니 이미 싸움이 끝났다라든지, 뭐 가기 전에 뭐 다 준비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뭘 하다 보니까 늦었다든지, 그 다음에 벼슬 받고 막 큰 승진을 했다든지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라도는 일단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했으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사적 맥락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호남 의병이 갖고 있는 성향이죠.
제가 목포대 교수를 할 때 광주 전남의 의병사를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내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경비를 조금 내가지고 버스 2대를 빌려서 이치대첩지라고 금산 전투에 우리 전라도 의병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금산 전투에 간 현장을 방문하고 답사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차를 2대 빌렸는데 6대가 갔어요. 희망자가 많아가지고.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보이지 않는 정말로 전라도의 정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절의와 충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라도의 선비 정신이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이제 얘기할 게 실학입니다. 이 호남의 실학은 흔히 얘기하면 호남 실학을 얘기하면 다산을 얘기하죠. 다산이 강진의 그 황사양 백서 사건이나 이 천주교와 관련돼 가지고 형님하고 같이 형은 저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동생인 정약용은 이제 강진에 유배를 오는데 여기 와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학교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미심서, 경세욕표, 흠음시서 이런 3대 저수를 남기고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다가 경기도로 가서 죽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가면 그 유적지가 생가, 그 다음에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이 있고 굉장히 크게 축제도 하고 그래요. 우리 전라도는 뭐 우리도 전시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산의 업적과 실적물들이 다 사실은 거의 다 우리 전라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산이 애롭게 유배 와서 살면서 괴로움과 이 쓸쓸함 때문에 시를 쓰면서 괴로워하고 그랬던 것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의 지성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실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 거다. 그래서 호남의 지식인들과 이 다산의 실학을 연결해서 좀 꼭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파트를 집어넣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조선 후기의 호남의 지식인들은 중앙정교로 진출을 하지 못해요. 대개의 경우. 그래서 향촌사회에 묻혀 있으면서 문학이나 저술 활동을 하고 향촌사회의 사회 그 교화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현실 비판이라든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어떤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실학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산은 사실은 1801년에 오거든요. 근데 호남 실학은 그 이전에 이미 100년 전부터 1700년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산 선생이 없는 걸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배 와 있는 18년 동안의 교류를 하고 제자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호남에 있었던 정서적인 실학 정신을 다산이 완성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호남의 실학의 삼거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세 분을 꼽아요. 존재 의백교, 이재 황윤석, 그 다음에 규남 하백관. 근데 이제 황윤석 같은 경우는 부안이거든요. 고창. 그리고 이제 의백교 선생은 장흥이고, 하백원 선생은 화순이고. 근데 하여튼 이 세 분을 꼽기는 하는데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면 존재 같은 경우는 약간 사회 경제적인 정치나 현실 사회 비판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려는 이런 게 좀 강했다면 하백원 같은 경우는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토대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과학기술, 기계 반병 같은 거, 농사법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그 이용후생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호남 실학을 그 완성하거나 그게 어떻게 해서 호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낌을 갖게 돼요. 아, 이것이 바로 호남의 조선 후기 지식인상의 모습이구나. 한말에 가면 뭐 의병하지만 사실은 임진왜란에 의병한 다음에는 이 실학자들 같은 분들이 향촌사회를 이끌어갔던 거죠. 예를 들면 향계나 동계나 아니면 향약이나 그런 게 아니면 이런 사회 개선론이나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발명 이런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다산은 호남 실학을 얘기할 때 후반부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때에서 완성을 해가지고 하나 하는 거고. 그리고 다산의 실학을 이어받은 이제 제자들이
다산 18제라고 다신께라고 해서 다산 초당에 있는 이제 그곳에서 교류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곳까지 있는데 좀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거론할 사람이 나경적이라는 사람이에요. 석당 나경적. 이분은 혼천이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그 발명품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누구랑 같이 만드느냐 하면 나주 목사의 아들로 홍대용이라는 담원 홍대용이라고 유명한 실학자가 있죠. 그 홍대용이 젊을 때 20세 때에 60세가 되는 나경적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둘이 나경적의 도움을 받아서 안처인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주에서 그 혼천이라고 하는 이 지구이 이런 걸 만들고 발명품을 만드는 건데 나경적이라는 분이 바로 동복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석당 일기도 있고 유물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그때 많은 일을 했던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분은 1670년대 1700년 되니까 다산으로 보면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이 바로 그 대를 이어서 나이 차이는 나지만 홍대용이 굉장히 많은 일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홍대용과 함께 나경적이 이렇게 추대받고 그러는데 사실 홍대용의 유적과 그 후대의 포승은 충청도에서 이루어져. 이 사람이 충청도 천안 사람이거든요. 목천. 목천에 가면 생가지하고 거기에 전시관이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홍대용이 이제 충청도에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인연이 되는 과정이 전라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의백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존재 의백교가 바로 전라도의 실학을 얘기할 때 그래도 상징적이랄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장흥에 가면 존재 의백교 동상도 있고 장흥의 관산이라는 저 남쪽에 해안가에 붙어있는 관산읍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존재 고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참 이게 이상한 인연인데 제가 대학원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존재 의백교 논문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존재 의백교 가지고 논문은 제가 1번일 거예요. 첫 번째. 근데 그때 논문을 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개 실학자들은 국가론이에요. 국가,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런 게 많다면 우리 존재 선생님은 만원봉사라는 국가제도 교집인데 그 안에도 보면 지방제도의 구체적인 민생과 관련된 게 참 많아요. 정의원 신보라고 해서 우리 전라도의 실정을 반영해서 40몇 가지의 개혁안을 내거든요. 이런 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영지라고 해서 세계 지도도 만들고 우리나라 지도도 다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의 특별한 존재 의백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전라도 저쪽 끝 장흥에서도 제일 밑에 관산에 사는 시골분이 이렇게 했을까. 참 이건 참 대단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 옛날에는 60 정도 되면 지금 80이나 90이거든요. 왕한테 상소를 올려요. 봉사를 올려서 그걸 보고 정조 임금이 뿅 가가지고 불러서 벼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옷과 현감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자신감이라든가 현실적 감각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산은 1801년에 강진에 오지만 이분은 그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의백교의 실학사상이 지금 기록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의백교의 사상이 전라도의 지성인들 사이에 실학사상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고 그것을 다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온 분이 이 존재 의백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 얘기는 아까 조금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바로 다산이 그 이후인 1801년에 천주교 문제로 답의하러 와서 애로운 생활을 보내다가 해남 윤씨 세력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도서를 보고 거기에 관련된 인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다산 18제자를 만들고 이래 가면서 다산의 업적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내가 논문을 하나 여기 목포대 교수로 있을 때 쓴 게 있는데 뭐냐면 다산의 저술 속에 호남 사정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이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목민심서에서 예시를 한 걸 보니까 다산이 호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목민심서 중에는 호남 사정이 밑바탕이 돼서 새로운 어떤 논리를 개발한 게 많고 그것에 정보원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제공하든가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이 전라도의 실학자들이 아닌가, 재야지식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다산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다산 실학 속에는 호남의 실학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산의 18제자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좀 할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후에 연구라든가 자료가 이렇게 정리된 게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다산과 같이 소통하면서 호남의 정신을 실학으로, 호남의 실정을 실학으로 반영해서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현대 시기에 와서 전라도 호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때 가면 민중운동이죠. 그죠? 일제시대에, 한말 일제시대에 의병이 있죠. 전라도에서 동학 굉장히 크게 일어나죠. 동학 얘기를 제가 많이 안 했네, 참. 근데 이 전라도 동학이 세지만 장흥도 있고, 나주도 있고, 영암도 있고 다 있지만 전라도에는 동학도 있고 의병도 있고 그리고 동학과 꼭 같지는 않지만 민중운동이 또 여러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되면 소작쟁임 운동 같은 게 굉장히 크고 사실은 이 잘못된 어떤 평가나 판단에 의해서 좌익 성향을 가진 전라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도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발달했죠. 전라도에서 많은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 학생 운동 같은 거 굉장히 강성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의 이런 정신과 이런 의식이 근현대사 과정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호남 지역에는 반외세, 민중 운동이 굉장히 세다. 반외세. 이게 바로 려말선초의 왜구에서부터 비롯해서 임진왜란 때 외놈들, 그 다음에 이제 한말에 이 목포나 이렇게 들어오는 일본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 왕성할 때 문제점들, 그 다음에 3.1운동 나기 전에 일제하에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신사 속에는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것 중에서 그 밑바탕에 흐르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다. 동학농민항쟁운동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동학농민항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때 나온 얘기가 사실은 동학을 소설로 한 우리 한 선생 같은 경우가 장흥, 그 다음에 우리 전남대 송 교수님이 장흥동학 다 쓰고 했잖아요. 그런데 글을 속에도 동학에 대한 이해가 그 전에는 동학난, 동피, 비적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X표를 진 먹물을 딱 띄워가지고 나쁜 쪽으로 봐왔는데 이 동학 정신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과 그들 밑에서 우리가 제1차 다보 농민항쟁 우리 고부에서 일어났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전라도의 농민 정신이 그대로 반영돼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조선시대 후반기에 사족이나 지배 권력에 의한 농민 수탈이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핍박을 받던 농민들이 이 동학이라는 어떤 의식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항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동학농민 항쟁은 결국 철퇴를 맞아서 굉장히 이제 지하로 스며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항일 의병이죠. 그래서 의병이 처음에는 사족주음습이 일어나다가 거기에 농민군이 포함되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섬지방이나 해안지방에서는 훨씬 더 하층민들의 이 정향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근현대사의 그 호남지방의 항일, 뭐 의병도 있지만 민중 항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주 학생운동 같은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전국에서 많은 학생운동이 있었지만 어떻게 광주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광주가 보여진 모습이 어떤 것일까? 아마 이 광주 학생운동 같은 것도 저기서부터 내려온 그 정신을 이어받은 어떤 것일 거고 광주 학생운동을 통해서 보여진 모습을 후배
세력들이 그 후대의 후배들이 이어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광주 학생운동을 통해서 반내세, 그 다음에 민족운동이라든가 신사회주의 운동이나 이런 게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툭 건드렸지만 의병이나 이런 광주 학생운동이나 동학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사회주의 운동도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 우리 전라도거든요. 그게 대개는 이 섬지방 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지방 같은 경우가 수탈이 좀 심했고 중앙 지배계층이 그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와 연결되면서 포구나 이런 쪽으로 나왔고, 특히 이제 새로운 신산업 사회가 형성되면서 물자의 교류라든가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사회주의가 좀 많이 넓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는 선비가 글 읽어갖고 관리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말 근현대 과정에서는 사실은 노동자로 진출하거나 사회의 젊은 층들이 이제 바뀔 때 그 안에서 이런 의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익 논쟁이나 사회주의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전라도가 나쁜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일제강점기 45년 동안에, 36년 동안에는 사회주의 운동이 독립운동이에요. 사실은 임정이나 이런 쪽에 가도 사회주의가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좌우익으로 갈리고 이승만 정권과 북한 정권하고 대립이 되면서 사회주의는 완전히 공산당이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해가 돼서. 그런데 적어도 20년대, 1910년대 말 2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한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격화시킨 게 많아요. 전라도에서는 사실은 그 의식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격하하거나 비판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뭐로 남느냐.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한번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를 그 가해자와 피해자 그런 것도 기분 나쁘지만 우리 이 진정한 의식을 가진, 그리고 그 세대와 이 사회 어떤 층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이 정신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의병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역시 실천적인 데가 광주 또는 이 호남이다. 몸으로 내가 당장 피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참여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약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글로만 쓰고 말고 많다든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표현하는 걸 안 하려고 한다든가. 근데 지금도 나는 전라도의 운동권 또는 전라도에 의식 있는 지성인들이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직설적이고 실질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이지 않게 그 생각은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충청도에서 이제 이 강의 끝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나쁜 말로 하면 음흉하다고 그래요. 표현을 잘 안 해요. 나쁜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점잖고 사람들이 참 그래도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렇지만 칼같이 집어내면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전라도에서 느끼는 것은 설령 싫어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인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한 것이 훨씬 더 좋다. 근데 우리가 전라도 정신에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그런 게 적어지니까 손해를 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충청도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전라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충청도 얘기를 해보면 충청도의 지성인이나 식자층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처럼 사는 모습은 충청도 선비의 본 모습이 아니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음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피해 안 보려고 피해가는 그런 거다. 근데 여러분의 선조인 임진왜란 그다음에 병자호란 날 때 그 혼란기에 충청도 선비로서 국가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정말로 역할을 했던 분들 얼굴을 봐라.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올바른 소리를 했다. 그게 유명한 지부상소라는 거거든요. 도끼를 등에 지고 가서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는 거죠.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본총에 탄약을 채워가지고 대통령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앞에 놓고 각하 내 말씀이 틀렸으면 쏴 죽이셔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강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싹 사라져가지고 음흉하게 빙글빙글 웃어가며 속 얘기 안 하고 다 좋게 얘기하고 이것이 충청도 정신이냐.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전라도의 정신은 정말로 표현을 제대로 하는 정신이거든요. 이런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한국 역사상에서 호남이라는 걸, 전라도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 또 전라도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 전라도인을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의 자산으로 삼아야 될까? 무엇을 남겨서 이어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속에서 호남의 정치적인 맥락이라는 게 시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성격으로서 긍정적이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제가 좀 몇 개로 나눠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밝히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한 건 역사와 정신 중심으로 했잖아요. 사실은 문학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것도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되면 문학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저술 같은 데서 나타나는 이런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먹물든 선비 얘기를 중심으로 한 것 같아.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 고려시대나 통일시대는 민족 얘기를 잘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밑바탕에 흘러있는 민중문화, 민속이라고도 하고 전해지는 전설이라고도 하고 그 안에 보여지는 우리의 정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보고 그것을 꼭 현대에 맞추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인의 기질, 정신, 맥박, 의식,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자랑스러운가.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보는 것도 문제고 자세히 모르면서 그냥 자랑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셨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잘 보시면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